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13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법을 공부를 할 때 처음 접하는 내용이 민법 총칙인데 왜 이렇게 민법 총칙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민법 총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수월하게 민법 총칙의 내용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여 정도 이제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국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영국 계약법이라는 내용을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컨트랙트 로라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혹시 영미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추천해드리는 책이고, 이 내용을 보면 영미법이라는 것이 판례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났던 어떤 분쟁들, 그리고 그런 분쟁들 속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내린 판단들, 그 법 원리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이 되어서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이 내용을 보면 칼라일이라는 그 사람과 카블릭 스모크볼 컴퍼니라는 그런 회사와의 다툼인 그런 사안이었는데, 카블릭 스모크볼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제품을 사용했는데 만약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100파운드를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광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칼라일이라는 그 여성이 이 제품을 사용해서 감기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달라라는 청구를 했는데, 이런 사건에서 이제 재판 결과 과연 공공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 과연 청약에 해당하느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이것을 팔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하면 내가 살게요 승낙을 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런 대중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의사표시가 과연 청약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논점이 됐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죠. 이렇게 청약이라는 것은 대중에게도 이렇게 공표가 됨으로써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법리가 이제 생겼고, 이런 법리가 이제 판례법이 돼서 그 다음 유사 사건에서 이제 계속된 일관된 이런 법리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영미법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법리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법 원리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쉽게 우리한테 와 닿는데, 이 대륙법 체계라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대륙법 체계는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사례에서 어떤 법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당연히 검토가 됐겠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서 법 조문으로 딱 체계화 시켜 놓은 것이죠. 우리가 민법 그러면 1118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조문들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법으로서 체계화 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처음 법을 접할 때는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니까 정말 그런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 놓은 법 체계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갑돌이와 을돌이가 시계를 10만 원에 사기로 하는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그런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위임 계약, 아니면 물건에서의 소유권 다툼, 여러 가지 이런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의 어떤 법적 효과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민법 총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민법 총칙을 접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는데, 거기에서 도출해낸 그런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둔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판례법인 영미법과 다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하에서는 체계화둔 이런 것을 예정하고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민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제 통치익이라고 해서 법원과 신의 성실이 있고 제 2장으로 사람, 주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 3장으로서 이제 법인이 있고 그냥 일반 자연인과 법인이 이제 어떤 권리 의무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4장으로서 물건, 이제 객체가 되는, 특히 물건에서 우리가 물건과 채권과 관련된 강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생각한다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객체로서의 물건 이 무엇인가, 이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놓은 것이 제 4장이고, 제 5장은 이제 법률행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나는 대부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바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어떤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행위,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김밥을 사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 김밥을 사겠어요 라고 이렇게 청약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그 김밥에 대한 매수, 어떤 그 김밥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기 위한, 그런 법률 효과를 갖기 위한 내 의사표시가, 그 김밥을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죠. 이런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고 김밥을 얻겠다라는, 그 권리를 갖겠다라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수많은 그런 여러 법률 행위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따로 뽑아놓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제5장 법률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총칙 의사표시, 그리고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인이 만약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법률행위에 조건이 달렸을 때, 그리고 기한이라는 어떤 부과되는 완전한 어떤 법률행위가 아니라 약간 제한되는 그런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법률행위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제6장에서 이제 기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 달 내에 갚을게, 1년 내에 돈 갚을게,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간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간, 그리고 7장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예전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멸시효 제도를 이 총칙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민법 총칙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처음에 민법 총칙에서 책을 딱 피면, 교과서를 처음으로 피죠. 법조문도 잘 안 보고. 그래서 민법 총칙 이래서 딱 피고 2조에 담겨 있는 신의 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민법이구나, 나는 이제 민법을 이해했어,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나중에 뭐 권리의 주장과, 그리고 항변과,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그런 일반론적인 부분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지금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법 총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접할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고 접근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한번 이 사례를 볼까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10만 원을 갑돌이가 지급하면서 을돌이 시계를 이제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매매 계약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갑돌이의 의사는, 갑돌이의 법률행위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시계를 인도받겠다, 저 시계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을돌이는 10만 원을 받고 그 시계기계를 인도해주겠다, 10만 원의 그 청구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10만 원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이런 법률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이게 왜 그러냐? 만약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뽑지 않는다면 모든 내용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법조문에.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 갑돌이가 미성년자,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보호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뭐 법정 대리인이 그걸 대신해서 뭐 동의를 얻어서 이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던가, 뭐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주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을 민법 총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매매 계약,
뭐 증여계약, 위임계약, 뭐 소비대차계약 여러 가지 계약 유형에서든 아니면 뭐 물권행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물권법에서도 이런 주체 부분과 관련된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다 일일이 기술을 해놔야 되겠죠. 기재를 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조문이 1118개가 아니라 뭐 10,000개가 넘어도 모든 것을 다 기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주체적인 부분에서 보호가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을돌이 소유의 시계는 과연 이걸 동산으로 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볼까? 부동산이라면 우리가 물권법에서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의를 두고 있는데 어떤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입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를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 동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계가 물건일까? 뭐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기준을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계가 가짜 시계인데 10만 원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속아서 산 것이라면 그럼 이 의사표시, 이 시계를 해서 을돌이 시계를 사겠다는 갑돌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런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을돌이한테 속았다거나 이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중대한 착오로 어떤 시계를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보호장치는 없을까? 이런 내용들도 뭐 위임계약이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나 모든 것들이 공통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따로 뽑아서 민법 총칙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을돌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100만 원 시계를 10만 원에 사는 것이라면 그럼 이건 너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닐까? 이런 법률 행위를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반사회적인 질서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불공정 행위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갑돌이가 병돌이의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병돌이에게 미치게 할까? 뭐 이런 어떤 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서 가장 간단한 이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 계약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체적인 부분, 객체적인 부분, 법률 행위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다 일일이 위임계약, 임대차계약 이때 모든 이 내용들을 기술을 한다면 너무나 방대한 조문이 될 것이고 계속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민법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민법 총칙 보면 처음에 주체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주체가 법률 어떤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주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한번 주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뭐 법인 부분은 이제 상법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생략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객체적인 부분에서 그럼 어떤 걸 동산이라고 하고 어떤 걸 물건이라고 하고 어떤 걸 부동산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정의 규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체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저히 이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을까? 그럼 뭐 어떤 법률 행위의 무효 부분 아니면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뭐 착오라든지 비진의 의사표시라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속았거나 강박해서 표한 의사표시라든지 어떤 그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본인 주체가 그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리적인 부분 그럼 어떤 뭐 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 시계 줄게라는 식으로 이런 조건을 어떤 법률 행위에 첨부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런 뭐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해 두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소멸시효 제도가 이제 덧붙여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런 어떤 법률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그런 내용들을 공통적인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둔 것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조문을 그대로 읽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민법 총칙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이런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만약 미성년자 주체 부분, 인 부분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미성년자 이런 규정들이 왜 규정되어 있을까? 민법 총칙이 왜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만약 매매 계약이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만약 그 한 명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하도록 할까? 아니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한 큰 틀을 그려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민법 총칙이라는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들은 siwo.com 블로그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료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흔히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 작성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문화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계약서 작성을 충실히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